대학교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가을 우리 장년부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학기 주제는 창조 세계의 위기와 그리스도의 책임입니다. 하늘의 징조, 시대의 징조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죠. 네, 기후 위기 변화 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앞으로 한 10년 안에 우리 북극의 얼음이 모두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좀 큰 뉴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에메랄드 강이 북극에 흘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는 여기 있는 이 작은 사람의 크기를 볼 때 이게 보통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탄소 문명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산소는 생명을 낳았지만은 탄소는 문명을 낳았는데, 이 탄소 대부분의 이 화석연료,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형태로 이 저 밑에 갇혀 있다가 우리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땅속에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우리 인간의 근육으로 하던 모든 일을 이 에너지를 불태워서 쉽게 편리하게 강력하게 처리했는데, 그 대가는 뭐냐면 저 화석연료 안에 있던 이 햇볕 에너지, 그걸 다 불태워서 지난 150년 사이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 이상 높아져서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위기에 참 오랜 동안 있었던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파리 협정 어렵게 맺었는데 에펠탑 보이시죠? 그때만 해도 저렇게 그 2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경고했고, 그 전에 이미 우리가 0.8도까지 올렸는데, 약 1도 올렸는데 2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게 티핑 포인트다. 돌아올 수 없는 달이다. 임계점이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고 전 세계 정부와 기업과 교회와 시민사회와 인류에게 호소했었습니다. 그런데 2도도 아니다. 1.5도 안으로 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왼쪽 사진 아래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노란색으로 1.5도 이렇게 글자 보이십니까? 우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기후변화를 말하다. 아니, 엄마 아빠들 어른들 지금까지 그렇게 펑펑 쓰고 살아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미래와 지구가 어떤 거지요? 더 이상 우리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2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이제 1.5도로 낮춰야 된다 결정했습니다. 지금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26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결정이 될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제로 향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죠.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제고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후 깡패국가라고 하는 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저럴 줄 알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나라라는 거.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다음에 세계 반갑지 않은 7위가 한국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그 평균적인 standard of living, 삶의 어떤 그 기준, 그걸 봤더니 지금 우리의 집 크기, 자동차 크기, 먹는 음식, 물, 입는 옷, 연료 등에 맞추려면 이제 지구가 몇 개나 필요할까? 그런데 한국인처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입으면 지구가 2개 이상, 거의 요즘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3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도 양극화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우리의 소비 사회가 쓰고 버리는 이 엄청난 것들이 지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피드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양으로 우리가 마구 먹고 마구 입고 마구 쓰고 마구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론을 우리가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심해야 됩니다. 저는 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하다. 한 번은 예수 믿는 회심, 회개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 회심이 필요하다. 생태적인 회심이다. 네. 다른 말로 문명의 전환이다. 지금의 이 화석연료 탐욕의 문명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다. 앞으로 30년 동안 인류 전체가 도모해야 될 출애굽의 과제라고 늘 힘주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마스 베리 신부가 The Great Work, 위대한 과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기술대에서 생태대로 문명 전환하는 거, 문명의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하게 절제와 검약을 넘어서 이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성장을 우선시하고 성장을 통해서 가난을 해결하고 성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올드 패러다임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 GDP는 2050년까지 서너 배가 늘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지구온난화 임계점인 섭씨 1.5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2050년까지 CO2 발생량을 85%나 줄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성장에 대한 강박증, 성장에 대한 강요, 그 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림 보시게 되면 가운데 보시면 이제 지구온난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해야 돼요 해서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이제 비행기 금지, 비행기 한 번 타면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로 방출한다는 것도 있고, 또 자동차도 연비가 좋은 함께 타는 뭐 이런 얘기,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구도 고효율 쓰기, 집에서는 고효율 가전제품 쓰기, 전기 콘센트 끄고 코드 뽑아두기, 건조기 대신에 빨래줄 쓰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태양열 전지 설치하기, 태양열 온수기 쓰기, 단열재 쓰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신토부리 농산물 구입을 하고, 냉동식품 말고 신선한 식품 구매하기, 농산물 산지 직접 사기,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살 수 있는 책임적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삶의 방식입니다. 절약하기가 있습니다. 장바구니 사용하기, 재생지 사용하기, 광고 펜물 없애기, 두 자녀 이상 낳지 않기, 이런 것도, 왜냐하면 한 사람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이 있다고 하네요. 먹는 거 가볼까요? 육식 그만두는 거. 왜냐하면 아시죠? 소가 어마어마한 메탄 가스를 방출한다는 거. 나무 심기.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불편한 진실, 생태 영화죠. 영화 보기. 또 국회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투표해서 국회에 보내기.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친구, 동료, 교육기관에 알리고 함께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 갖고 나가자. 이 얘기들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우리가 앞장서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소비의 문제, 소비주의의 문제를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조세계의 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비에 중독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교육방송 EBS에서 다큐 그 프라임 자본주의를 시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부의 제목이 소비는 감정이다였는데, 참 영어로 말하면 well made, 참 잘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문화적으로 지금 세계에 아주 깃발을 들고 날리고 있죠. 우리가 영화도 잘 만들고 노래도 잘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다큐멘터리도 참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EBS가 방송했던 좀 됐습니다만은 이 소비는 감정이다. 제목이 참 재밌죠? 소비는 감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과다 소비하고 소비에 중독되고 중독의 증상이 뭐죠? 자기가 중독되었음을 모르는 게 중독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상처를 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다큐 프라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어린아이가 1살 반이면 최소한 10개의 브랜드를 기억한대요. 아이들이 광고에 보면 최면에 걸리죠. 이게 아이 마케팅 결과랍니다. 이 마케팅의 결과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를 어른이 되어도 그걸 짚어요. 저도 그런 과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아이에게도 쥐어줘요. 이른바 소비의 대물림이라고 하죠. 마케터들이 아이 마케팅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저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뭐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칭얼댑니다. 결국 못 이긴 부모는 무언가를 사주게 되죠. 이것을 아이들의 소위 말하면 그 패스터 파워라고 그래요. 조르는 힘, 부모한테 막 졸라대요. 이걸 알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아이 마케팅을 합니다. 부모의 지갑을 열게 하죠. 두 번째 줄에 성인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꽃이라고 합니다. 왜? 쉽게 사고 많이 사기 때문에 마케팅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인 마케팅의 주요 공략 대상이 여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 재밌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점이 뭐냐면 물건을 더 많이, 여성이 남성과 다른 어떤 점이 물건을 더 많이 사게 한대요.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남성에게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비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요즘 여성들 단지 음식과 옷만 사는 게 아니죠. 거의 모든 상품을 구매합니다. 예전에는 남성 상품, 여성 상품이 구분됐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구분도 없어졌어요. 여성은 집안의 쇼핑 가장이라고 하죠. 여성은 또한 부재자 쇼핑도 한다고 해요. 지금 쇼핑 현장이 없어요. 하지만 남편 거, 아이 거 같이 사죠. 그래서 언제나 여성이 이 마케팅의 표적이 됩니다. 현대 마케팅이 고도로 발전돼 있죠. 우리의 모든 걸 다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 혹시 아셨어요? 제가 네 번째 줄에 왜 쇼핑몰에는 시계가 없을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쇼핑몰의 보안용 CCTV는 내 모습을 고스란히 마케터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분석하고 아주 고도의 기법으로 우리를 조정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는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언제나 좌회전하게 돼 있어요. 왜? 오른손으로 뭘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가다 보면 자꾸 무언가에 걸려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가면 안 되게 돼 있죠. 엘리베이터 찾기 어렵죠. 1층에는 아예 화장실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마케터들의 술수를 그냥 모르고 넘어갈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 자꾸 소비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그 아랫줄인데 쇼핑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자, 심리학자들, 중독 연구자들에 의하면 우리 안에 어떤 소비를 불러오는 감정이 있대요. 그게 무의식이랍니다. 자, 무의식이 뭔가요? 이게 머리에 안경 얹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죠. 자, 전화 걸으면서 웬만하면 물건 척척 피해서 걸어가지 않으세요? 그게 무의식입니다. 쇼핑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쇼핑할 때 합리적으로 의식적인 상태, 뇌파로 말하면 알파 상태에서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베타 상태에서 쇼핑한대요. 베타 상태가 무의식 상태래요. 그런 경우가 많대요. 놀랍게도 인간의 행동 중에서 95%가 무의식이고요. 5%만이 의식적으로 한대요. 즉 빙산의 일각보다 의식이 작죠. 세상에 95%가 무의식이고 5%가 의식이라고 하니까. 혹시 광고를 보다 멋지네 하면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사고 싶어져요. 무의식이 움직이죠. 그게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란 나도 모르게 옛날에 먹던 과자를 먹고 있고, 그 물건을 사면 나도 모르게 살이 빠질 것 같고, 마트 가면 나도 모르게 좌회전하고 있고, 일단 한번 먹어보면 나도 모르게 사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는요, 일단
소비한 다음에 지른 다음에 저거는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어. 저기 있으면 난 더 일을 잘할 수 있어와 같은 방식으로 사후에 합리화한답니다. 그러니까 의식인 역할이 뭐냐면 무의식이 한 소비를 뒤에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지 의식이 먼저 소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인간 참 그렇죠? 한마디로 소비란 무엇이냐? 무의식적으로 사고 의식으로 합리화하는 행동. 그것이 소비래요. 그래서 마케팅이 인간의 무의식을 겨냥해요. 우리는 홈쇼핑, 인터넷, SNS 통신 발달로 거의 24시간 동안 마케팅 자극에 노출돼 있어요. 제가 저는 뉴욕에 오래 살았는데 그 타임스퀘어에 딱 갈 때면요, 정말 어디 하나 광고 거기 한 수천 개는 있을 거예요. 그냥 광고에 빛이 된 눈을 찌를 때 악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고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그런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죠. 견물생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소비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소비자로 살도록 내동댕이 쳐졌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뉴로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이 끝이 아니죠. 마케터가 우리 뇌 속까지 들어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뇌를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뇌과학이 이용됩니다. 뉴로마케팅이란 뭐냐? 제가 적은 대로 신경과학 더하기 마케팅이에요. 자, 이것의 목적은 뭐냐? 소비자의 무의식의 세계를 점령하고 조정하는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뉴로마케팅의 그 목표가 뭐냐? 어떤 상품을 브랜드로 만드는 거랍니다. 브랜드가 뭘까요? 이거 사세요. 마케팅 안 하고 PR 안 해도 광고 안 해도 소비자가 먼저 알아서 좋아서 알아보는 것, 그걸 브랜드 인지라고 합니다. 자, 브랜드를 살 때 사람의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조사를 해봤다고 하네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그 브로드만 에어리아 10 대뇌 전두 극부 부분이 활성화된대요. 브랜드 상품을 사면. 예컨대 남자분들이 비무소로 시작하는 자동차를 사거나 혹시 여자분들이 무슨 똥으로 끝나는 뭘 사거나 할 경우에 뇌파를 봤더니 브로드만 에어리아 10이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쿨 스팟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브랜드만 보면은 무조건 지름신이 내려서 꼭 사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브랜드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브랜드는 우리 뇌 중에서도 겉에 얕은 부분이 아니라 깊숙한 부분에 편도에 저장된대요. 이 부분은 대뇌 번연계의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편도는 감정을 관할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브랜드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품이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영역에, 감정의 영역에 자리 잡고 앉는다, 그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브랜드를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손이 나가요. 구매 결정을 내려요. 이런 의미에서 쇼핑이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우리는 고전적인 경제학은 우리 인간은 시장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언제나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소비자라고, 개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쇼핑한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감정에 의해서 쇼핑을 한대요. 그래서 감정 마케팅이 무섭다고 합니다. 제가 고할에 적었습니다만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의 소비 생활은 생존 소비일까, 생활 소비일까, 과소비일까, 중독 소비일까. 영어로 말하면 need, 필요해서 하는 게 생존 소비고, 생활 소비, broken, 깨져갖고 하는 게 생활 소비고, 이미 있는데 조금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그게 better, 과소비고,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사들이는 게 중독 소비라고 하죠. 자, 이거는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과소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저의 이제 만약에 월 평균 수입이 있다고 해봐요. 네, 100만 원이라고 해보십시다. 그 중에서 내가 월 평균 저축이 2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그걸 빼보세요. 80만 원 남죠. 그것을 월 평균 수입 100만 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1이 되면 재정 파탄이고요. 0.7이면 과소비고 0.6이면 적정수비고 0.5면 근검절약형 또는 구두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벌어서 50% 이상 절약하면 그냥 구두쇠라고 말할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이를 제가 지금까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저기 있는 4개로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물건 살 때 바로 적용하는데, 자, 나 없어서 산다. I need it. 생존 소비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물건 사는데 because it is broken. 그 물건이 망가져서 사야 돼. 이건 생활 소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갖고 있지만 더 좋은 게 보여요. It looks better. 그건 과소비예요, 벌써. 그리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사요. 중독 소비라 그러죠. 이미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걸 가지면 더 멋있어질 것 같아서 또는 조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비슷한 것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것을 과소비, 넘어가면 중독 소비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조금 가슴이 먹먹한데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근데 자, 이 쇼핑이 감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소비주의로 막 끊임없이 뭘 사게 만들까 하는 건데, 제가 뭉크 그림 갖고 왔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절규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뭉크가 인간의 그 불안을 그렸지 않습니까? 공포와 불안의 차이 아시죠? 공포, fear는 뭐죠? 눈앞에 사자가 딱 보일 때 그때 느끼는 게 공포인데요. anxiety, 불안은 뭐죠?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쾌행한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보시죠. 누가 뒷골을 당기는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무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한 불안이 인간 깊숙이 있죠. 자, 벌써 제가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만 내 안에 어떤 감정을 자꾸 자극하면 자꾸 소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케터들이 이걸 알아요. 자꾸 그것을 자극하죠. 우리 감정을 자극해요. 첫 번째, 불안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홈쇼핑 TV 보면 막 나오잖아요. 보고 있는데 저거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호스트가 다 팔립니다. 1분 뒤면 이제 완전히 매진이에요. 불안감을 자극해요. 그때 판매량이 수직으로 상승한대요. 다 안 팔렸어요. 근데 다 팔린 것처럼 불안을 자극해요. 다 팔릴 것처럼 불안을 자극해요. 제가 거기 예로 학원 마케팅을 들었습니다. 좀 전에 홈쇼핑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와 비슷한 것이, 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 학원 마케팅이고 너무 잘 아시죠.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내 애만 학원에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이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보내요. 학원에 애가 다녀야 내 마음이 조금 안심이 돼요. 필요 없는 거 알지만,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 거 알지만 보내요. 이렇게 부모의 불안감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학원 마케팅이에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이 사실 사교육, 과소비 어디서 올까요? 불안에서 옵니다. 불안에서 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소외감 때문에 소비하는 거 아셔요? 우리 아이들 얘기인데요. 내가 혹시 사회적으로 내 친구들이나 동료나 누구한테 배척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 소외감이 소비를 만들어요. 실험을 했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쯤 되는 아이들에게 이제 축구부였어요. 13명 있었는데 그들에게 너 한 명만 적어내봐. 나 쟤랑 축구하기 싫어. 적어내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로 결과를 알려줘. 너가 제일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나왔어. 또 아니야, 네가 제일 싫어한다고 나왔어. 개별적으로 알려줘요. 그때 아이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고쳐야 되나? 기분 정말 나빠. 요즘 아이들 말로 짜증나. 창피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반응들은 막 보여요. 아이들은 애써 태어난 척 하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요. 근데 선생님이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래. 미안해. 실수야. 딴 아이였대. 너 축구할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표정이 금방 밝아진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기쁘다고 표현한대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마음인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고립당하고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왜 저기다가 괄호 안에 또래 문화라고 적었냐면 이 욕구가 가장 강할 때가 청소년 때 강합니다. 그래서 또래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문화가 소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탕 실험이라는 걸 해봤대요. 아이들에게 사탕을 쫙 깔아놓고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고르게 했어요.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을 또 시키는데 이번에는 옆에 친구가 뭘 골랐는지 보게 한 다음에 선택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선택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랐는데 친구들이 뭘 골랐나 보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뭐죠? 또래 집단의 선호도가 나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세상에 뭐 같습니까? 외로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외롭다고 느껴요. 배척당할까 봐 두려움이에요. 이 외로움을 풀 수 있는 것이 또래 집단이에요. 그래서요, 부모랑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과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물건 나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탐나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없어서 거기서 따당할까 봐.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가 사면 나도 그걸 사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때 뭐 N으로 시작하는 무슨 겨울 투투만, 아니 저도 그런 비싼 옷은 못 사 입는데 우리 아이들이 특히 둘째가 중2 때였습니다. 벌써 꽤 됐어요. 둘째 아이가 제가 지금 벌써 얘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이니까요. 근데 그때 뭐 N으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겨울 잠 있었어요. 외투. 그때 돈 80만 원 했어요. 그거 사달라고. 그거 사달라고. 그때 그것이 그 옷이 제2의 교복이었죠. 그때 아이들이 이걸 서로 빼앗기기도 하고 훔치기도 한 거 아시죠? 왜 그랬을까? 두 번째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나를 소비하나? 착각이에요. 신용카드 그거죠.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 갖고요. 물건을 사고 현금을 안 내고 카드를 주면요. 카드는 돌려주잖아요. 현금은 가져가는데. 그래서 뇌에 고통 중추가 마비된대요. 그 돈을 낼 때보다 카드를 낼 때 덜 고통을 느껴요. 뇌가 착각하는 거예요. 물건 샀는데 도로 돌려주니까 신용카드는 뇌가 지출을 손실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덜해요. 신용카드가. 그래서 또 사요. 또 사요. 현금 가면 정말 피가 나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안 그렇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나를 소비하게 하나? 슬픔이라고 합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감정이 슬픔이래요.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실험이 있죠. 자, 평화로운 풍경의 비디오를 보여주고 또 슬픈 비디오로 보여주고 한 다음에 물건을 사게 했는데 슬픈 비디오로 보게 해주고 두 그룹 나눠서 하나는 평화로운 모습 또 하나는 슬픈 장면 보여주고 했더니 두 번째 그룹이 앞에 그룹보다 같은 물건을 4배나 큰 돈을 주고 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슬프세요? 슬픈 감정이 뭐죠? 공허감이에요. 텅 빈 것 같고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잃어버린 것 같고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에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그거를 물건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를 소비하게 합니다. 자, 불안, 소외감, 카드, 슬픔 때문에 우리는 소비해요. 자, 그런데 오늘의 반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껴요. 인간이니까 똑같이 느끼는데 그런 감정을 느껴도 과소비나 중독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하트 안에 뭐라고 써있죠? I love you가 아니라 I love me.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딱.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자, 자존감이 뭔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높은 평가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 외모에 대한 만족감도 높대요.
뭐 저는 뭐 남들이 볼 때 뭐라고 제가 외모를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제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으면 관계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대신에 자존감이 낮으면 외모 만족도도 낮아갖고 나를 자꾸 꾸미고 치장할 물건을 찾게 만든대요. 낮은 자존감을 소비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기분이 안 좋은 것을 소비로 풀려고 하는 것이죠. 속에 빈자리가 있으니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네. 청소년기 기억나세요? 일생에서 가장 자존감이 낮은 시기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뭐 중2병 이런 게 있는 이유가 그때가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내 안에 나와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내 꼬라지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거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간극을 메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죠? 소비를 해도 또 소비를 해도 그게 메꿔지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소비는 회복을 줘요. 근데 잠시 회복을 줘요. 결국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더 소비하게 되고 결국은 과소비, 중독 소비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소비하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대요. 아시죠?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답니다. 요거 언제 나오나? 게임할 때 나오고요. 술 마실 때 나오고 쇼핑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쇼핑 왜 하냐?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가 쇼핑 중독을 가능성을 높이죠. 그래서 제가 저기 아래 두 번째 줄 적었습니다만 모든 중독의 원인 그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여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이 없으면요. 그 빈자리에 반드시 게임이든 술이든 쇼핑이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그 안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 놀라운 것은 미국 사람의 경우인데요. 이 쇼핑 중독, 쇼핑 어딕션 걸린 사람이 미국 인구의 10%나 중독이고요. 그 10%의 90%가 여성이래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이 중독을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모든 중독이 사랑의 결핍인데요. 그 시작은 나는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래요. 나는 무력하다라고 선언하는 거래요. 쇼핑 중독은 경제적 몰락과 가족 해체 가져오죠. 중독임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help me 해야 된대요. 내가 무슨 중독이야? 그런 사람은 어렵죠. 결국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이 마케팅의 공격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제가 저기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산을 펴십시오. 하늘에서 쇼핑하라고 하는 그냥 소낙비가 내리는데 내가 거기에 젖지 않으려면 우산을 피는데 그 우산의 이름은 뭡니까? 자존감의 우산을 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드는 생각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거든요. 이 찬송가가 왜 저한테 이렇게 감동적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 정말 절박한 기도거든요. 네. 꾸미지 않고 치장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내 속에 빈 아무것도 없는 나, 텅 빈 상실감과 공허감에 슬픈 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그 찬송가가 좋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이 개신교의 구원의 진리도 바로 그것 아닐까요? 네. 이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 이것을 폴 테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억셉트했다는 것을 억셉트하는 용기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시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 성공해서가 아니라, 1등해서가 아니라 얼굴에 때 묻고 슬프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소외된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쑥쑥 채워지고, 그 자존감의 우산을 펼 때에 우리는 이거 사세요, 이거 더 필요하지 않아? 계속해서 소비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상처를 내고 지구가 세계에서도 모자라는 삶을 살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이 자존감의 우산을 펴는 거. 저는 이 자존감의 우산을 피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우리들의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소비의 과학에 인간의 나약함을 한 건데, 폴 사무앤슨이 말했죠. 행복이란 소비를 욕망으로 나누는 건데, 자, 저기 어떻게 하면 저것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기 분모, 욕망을 줄이면 저기 행복이라는 것이 커지는 거 아시죠? 소비자는 우리 매일 조정당하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저기 사진 참 좋죠? 어린아이에 누군가 부모님인지 저 어린아이가 저 같기도 한데 우리를 그냥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 같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이제 2050 탄소 제로 사회로 문명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영성이 스피리추얼리티가 필요한데, 그것은 청빈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힘이고 영성이죠. 네. 두 번째 줄에 간디가 말했어요. 우리의 지구는 모든 사람의 니드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greed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명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경제생활의 목표가 뭘까? 우리 이거 바꾸지 않으면 2050 탄소 제로 사회로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이 기후위기, 이거를 맞고도 우리가 회심하지 못하고 이대로 산다면 안 되겠죠. 경제의 목표는 무한한 빵이 아니라 충분한 빵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발적 가난을 택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힘을 기르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혜인님의 시가 참 좋아서 기도시입니다. 가난한 새의 기도인데요. 새의 기도인데 그 새 참 가난하죠.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오직 사랑 하나로 눈물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날 서원의 삶에 햇살이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